정보철 응달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0년 1, 2회 통합 우리 기출해설 특강 4과목이죠.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쪽 이쪽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필기 준비를 할 때는 기출문제를 푸는 것만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없어요. 이론 굉장히 많잖아요. 이론 당연히 알아야지 실기까지 보려면은. 근데 시험 임박해가지고는 그런 이론을 공부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보는 게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효율적일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촬영하는 것들 전부 다 보시면서 마지막으로 최종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진행을 하면서 문제답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지 않아요.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까지 딱 머릿속에 기억해 두셨다가 시험장에 가서 한 방에 합격하자고요. 한 방에 합격하신 다음에 그 기쁜 소식을 저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정보처리 기사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가장 좋은 게 합격했다. 흥달쌤 합격했어요. 이 소리가 가장 좋더라고요. 개발자를 하기 싫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여러분들 합격하시면은 꼭 합격 소식 전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기출문제들 다 풀어보셔야 돼요. 다. 그래서 여지까지 공부 설렁설렁 하셨으면은 마지막에 바짝 공부하셔가지고 우리 합격하자고요. 필기 합격해야지 실기도 있는 거니까 필기부터 먼저 합격을 하자고요.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쪽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IPv6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일단 IPv4라는 게 있고 IPv6라는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는 IPv4예요. 근데 IPv4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소진됐어. 약 43억 개를 쓸 수가 있거든요. 얘를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야, 누가 그 인터넷을 하겠냐. 야, 이거 우리, 아유, 아무나 그냥 해.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우리 핸드폰 다 들고 다니잖아요. 그 핸드폰에도 IP가 다 부여가 된다고. 그래야지 통신을 할 수가 있으니까 모자르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확장판으로 나온 게 IPv6이다. 전 틀린 거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128비트의 주소 공간을 제공한다. 그래서 얘는 8432 해가지고 32비트의 주소였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128비트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도 가능한 거지. 모든 기기에다가 모든 사물에다가 IP를 줄 수 있는 128비트. 어마어마하게 많은 주소값을 가질 수가 있다. 자, 인증 및 보안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좋은 거 다 갖다 붙이면 돼. 자, 패킷 크기가 64KB로 고정되어 있다. 얘는 확장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아니야, 얘가. 그래서 1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라. 자, IPv6 확장 헤더를 통해 네트워크 기능 확장이 용이하다. 좋은 거 다 갖다 붙이면 되는데 얘는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죠. 자, 그러면은 IPv4하고 IPv6 잘 나오니까는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주소 길이. IPv4 같은 경우에는 32비트예요. 그래서 8비트씩 끊어가지고 비트는 0이나 1 한 자리 8비트씩 끊어가지고 이렇게 4개의 옥텟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거 이걸 보고 IPv4라고 하는 거고 얘는 128비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표시한다. 그리고 얘는 16진수로 표시해요. 16진수로. 자, 주소 개수는 얘는 43억 개 정도, 그리고 얘는 31조 개 정도가 나와요. 자, 주소 할당은 A클래스, B클래스, C클래스, D클래스, E클래스인데 보통은 A클래스, B클래스, C클래스까지만 쓰이고 D클래스, E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연구용하고 실험용으로 쓰이기 때문에 얘는 사용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얘는 비순차적 할당이에요. 자, 그리고 IPv6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규모에 따라서 그래서 들어오면은 그냥 순차적으로 할당해 주는 게 IPv6이다. 순차적으로 주소값을 할당을 해준다. 자, 품질 제어. 얘는 품질 제어 안 해줘요. 근데 얘는 품질 제어를 해줄 수 있어요. 자, 헤더 크기는 얘는 고정되어 있고 얘는 가변 크기이다. 그래서 이것도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QoS라고 하는 건 퀄리티 오브 서비스라고 하는데 얘는 베스트 이포트 방식이고 얘는 등급별 서비스별 패킷 구분한다. 이게 안 나와. 자, 보안 기능 같은 경우에는 얘는 따로 설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IP 시큐리티라는 그런 프로토콜을 설치해줘야 되는데 IPv6 같은 경우에는 확장 기능에서 그런 것들을 지원을 해요. 보안 기능을 기본적으로 지원을 한다. 플러그 앤 플레이는 지원하지 않고 얘는 지원을 한다. 자, 모바일 IP는 곤란하고 얘는 가능하다. 자, 웹캐스팅은 곤란하고 용이하다. 좋은 거 다 갖다 붙이면 돼. 자, 그리고 요거 전송 방식 얘가 잘 나와요. 그래서 IPv4 같은 경우에는 멀티캐스트, 유니캐스트, 브로드캐스트. 자, 일단 유니캐스트부터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카톡을 한다라고 했을 때
나랑 내 친구랑 카톡을 하고 있어요. 자, 그걸 보고 유니캐스트라고 하는 거고, 멀티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여러 명하고 통신하고 카톡을 하고 있죠. 그룹 채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보고 멀티캐스트라고 하는 거고, 브로드캐스트라고 하는 거는 광고예요, 광고.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한테 막 쏴주는 거. 그걸 보고 브로드캐스트라고 한다. 근데 이 브로드캐스트가 굉장히 효율이 떨어져요. 막 보내니까. 그래갖고 효율이 떨어져. 그래서 IPv6 같은 경우에는 유니캐스트 쓰는 거고 멀티캐스트 똑같이 써요. 근데 여기서는 브로드캐스트를 쓰지 않고 뭘 쓴다? 애니캐스트라는 걸 쓴다. 오케이? 요거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IPv4는 멀티캐스트, 유니캐스트, 브로드캐스트이고 IPv6 같은 경우에는 멀티캐스트, 유니캐스트, 애니캐스트이다. 자, 애니캐스트는 뭐냐면은 내가 어떤 그 광고를 받았을 때 얘는 쫙 쏴버리는 건데 얘 같은 경우에 옆에 전달하는 거야. 그럼 얘가 또 친구한테 전달하는 거지. 또 친구한테 전달하는 거지. 피라미드가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애니캐스트라고 한다. 그래서 요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C 언어에서 비트 논리 연산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비트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and, or와 not exclusive or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꺽쇠 같은 경우에는 exclusive or가 되는 거고 물음표는 사망 연산자에 쓰는 거지. 사망 연산자에서. 그래서 2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라. 자, 얘 같은 경우에는 and 연산할 때 쓰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비트 not 할 때 쓰는 거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비트 or 할 때 쓰는 거고 얘는 사망 연산자잖아요. 사망 연산자 여기에 조건 항이라는 게 있어요. 자, 조건이라는 항이 있는 거고 물음표 한 다음에 여기에 참 항이 있고 자, 그리고 땡땡이 한 다음에 여기는 거짓이 있는 그래서 항이 3개이다. 조건항, 참항, 거짓항 이렇게 항이 3개이다 라고 해가지고 사망 연산자에 쓰는 게 물음표라는 연산자예요. 자, 정리해보면은 그 비트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and 두 비트가 모두 참여해야지 참인 거고 or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만 참여해도 참인 거. 자, 그리고 꺽쇠 같은 경우에는 exclusive or 그래서 2개가 틀려야 돼요. 2개가 틀린 거 1하고 0이다 그럼 얘는 1이에요. 0하고 0이다 그럼 얘는 0이에요. 2개가 똑같으니까 뭐 0하고 1이다 얘는 2개가 틀리니까 1인 거고 1하고 1이다 그럼 얘는 2개가 똑같으니까 0인 거예요. 2개가 서로 틀릴 때만 참값을 가지는 게 exclusive or 연산이에요. 자, 비트 반전. 비트 반전은 이렇게 하면은 비트 반전이 되는 거죠. 자, 3번 보도록 할게요. TCP/IP 프로토콜 중 전송계층의 프로토콜은 이게 전송계층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TCP하고 IP예요. TCP/IP 찾아보면은 3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자, HTTP나 SMTP나 FTP 같은 경우에는 응용계층의 프로토콜이에요. 응용계층의 프로토콜이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정리를 안 할 수가 없어. 우리 한번 OSI 7계층하고 TCP/IP 4계층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OSI 7계층 같은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 계층, 프리젠테이션 모르겠어. 영어로 돼 있어. 표, 세, 전, 네, 대물 해가지고 여기는 응용 계층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여기는 표현 계층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는 세션 계층이 되는 거고 여기는 전송 계층 자, 그리고 여기는 네트워크 계층 여기는 데이터 링크 계층 마지막으로 물리 계층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요거에 맞춰가지고 TCP/IP 4계층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에서는 TCP/IP 4계층을 쓰는데 여기서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레이어 그냥 물리계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네트워크 계층은 인터넷 레이어 인터넷 계층이 되는 거고 전송 계층은 똑같이 전송 계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3개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냥 응용 계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다. 자, 그래서 각각의 그 프로토콜들이 있는 거죠. 자, 프로토콜 살펴보게 되면은 인터넷 계층, 얘 같은 경우에는 IP 프로토콜, ICMP, ARP, RARP 이런 것들이 있다. IP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우리 주소 표현하는 거. 그리고 ICMP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보내. 쭉쭉쭉쭉 보내다가 못 갔어. 그럼 나한테 야, 나 못 갔다 라고 전달을 해줘야 될 거 아니라 그때 쓰는 게 ICMP 프로토콜이고 ARP하고 RARP 같은 경우에는 맥 어드레스, 여기서 맥 어드레스를 사용하거든요. 자, 맥 어드레스라고 하는 거는 그 네트워크 카드에 들어가 있는 고유한 주소. 자, 그거를 IP 주소를 맥 어드레스로 바꿔주는 거. 2글자에서 3글자로 가는 거죠. 2글자에서 3글자로 갈 때 ARP가 되는 거고 반대로 맥 어드레스에서 IP 주소로 바꿔줄 때는 RARP라는 프로토콜을 사용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전송계층에 사용하는 거는 TCP 프로토콜하고 UDP 프로토콜밖에 없어요. 자, TCP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연결 지향형이죠. 그래서 3웨이 핸드쉐이킹을 한 다음에 빠이빠이 할 때는 4웨이 핸드쉐이킹을 하면서 끝내는 거고, UDP 같은 경우에는 그냥 냅다 보내는 거예요. 뭐 연결 설정이고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냅다 보내는 거. 그걸 보고 UDP 프로토콜이라고 한다. 자, TCP 프로토콜에 맞춰가지고 텔넷, FTP, HTTP, POP, SMTP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UDP 그거에 맞춰서 DHCP, SNMP, DNS 이런 것들이 있다. 요거까지 나올까 싶긴 한데,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게 중요하지, 이게. 자, 여기서 데이터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자, 일단 여기는 응용계층이에요. 응용계층. 그러니까 여기는 뭐다? 카톡이야, 카톡. 카톡이라고 보면은 내가 내 친구한테 카톡을 보낼 거야. 그러면은 안녕이라는 데이터가 만들어질 거 아니라 내가 안녕이라고 썼으니까, 자, 그러면은 안녕이라는 데이터를 이 트랜스포트 레이어, 그러니까 그 전송계층으로 내리는 거죠. 자, 전송계층으로 데이터를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전송계층으로 내려가지고 여기다 헤더를 이렇게 붙이는 거지. 자, 그래가지고 얘를 뭐라고 하냐면은 세그먼트라고 해요. 세그먼트. 그러면은 이 세그먼트를 그 밑에를 내리는 거예요. 자, 세그먼트를 내리고, 그리고 네트워크 계층에서 여기서 또 헤더를 이렇게 붙이는 거지. 자, 요거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패킷이라고 그래요. 자, 패킷을 또 내리는 거예요. 어디로? 데이터 링크 계층으로 내리는 거예요. 데이터 링크 계층으로 내려가지고 여기다 헤더를 이렇게 붙이는 거지. 자, 요거를 보고 뭐라고 한다? 프레임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물리 계층으로 내려가지고 이 프레임을 비트 단위로 쫙 쏴주는 거지. 그러면은 친구가 물리 계층에서 받아가지고 위로 올리는 거예요. 헤더 빼고 헤더 빼고 헤더 빼고 최종적으로 데이터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안녕 하고 보내면은 쭉쭉쭉 내리면서 세그먼트 만들고 패킷 만들고 프레임 만들고 쫙 쏴준 다음에 까꿀로 올리는 거예요. 까꿀로 올려가지고 최종적으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오케이? 자, 또 있어요. 또 있어. 자, 피지컬 계층.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물리 계층이잖아요. 여기서 해당하는 장비들 잘 나와요. 여기서는 허브라는 장비가 쓰이는 거고, 자, 그리고 리피터라는 장비가 쓰이게 된다. 자, 데이터 링크 계층 같은 경우에는 스위치라든가 아니면은 여기는 브릿지라든가 이런 장비가 사용이 된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집이야. 우리 집에서 구성할 때는 데이터 링크 계층하고 피지컬 물리 계층만 구성을 하면 되는 거예요. 바깥으로 빠져나가기 위해서, 내가 인터넷을 쓰기 위해서 이 네트워크 계층에서는 뭐를 사용하냐면은 라우터라는 장비를 사용을 하게 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오케이? 또 할 거 있나? 또 한 번 또 할 거 있다. 또 뭐 하냐면은 이 전송 계층 있잖아요. 전송 계층 같은 경우에는 양 종단 간에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양 종단 간에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거. 그러니까 신뢰성 있는 정보 전달을 보장하는 게 이 전송 계층에서 하는 거고, 데이터 링크 계층도 마찬가지로 신뢰성 있는 정보 전달이에요. 근데 인접한 노드한테 신뢰성 있는 정보 전달을 하는 게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하는 거다. 이것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 오케이? 자, 4번 보도록 할게요. 시스템에서 모듈 사이의 결합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자, 결합도라는 게 있고 응집도라는 게 있는 거죠. 자, 결합도하고 응집도 왜 나왔어요? 모듈의 독립성 때문에 나왔지. 자, 모듈의 독립성 때문에 나왔는데, 이 독립성이라고 하는 게 모듈을 뜯어다가 다른 데다 쓸 수 있어. 독립적이야. 그걸 보고 독립성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서 응집도라는 게 있고, 자, 그리고 결합도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응집도를 높이는 거고 결합도는 낮춰줘야 돼. 자, 응집도 같은 경우에는 모듈 내부에, 그 하나의 모듈 내부에 있는 것들은 똘똘 뭉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결합도라고 하는 거는 모듈하고 모듈 사이에 뭔가 서로 함수를 호출할 거 아니라 그 함수를 호출할 때 그거를 보고 그 사이, 모듈하고 모듈 사이의 관계를 보고 결합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합도는 낮을수록 좋은 거고 응집도는 높을수록 좋은 거라. 자, 어쨌든 결합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결합도 너무너무 잘 나와. 별표를 5만 개 쳐주시면 돼요. 자, 한 모듈 내에 있는 처리 요소들 사이에 기능적인 연관 정도를 나타낸다라고 했어요. 자, 한 모듈 내에 있는 처리 요소들이래요. 한 모듈 내에 있다라고 하는 건 얘는 응집도에 대한 거지. 응집도에 대한 거니까 얘는 아닌 거고 옳은 거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자, 결합도가 높으면 시스템 구현 및 유지보수 작업이 쉽다라고 했는데 결합도는 높으면 좋다? 아니지. 결합도는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낮을수록. 근데 여기 높으면 좋다고 그랬으니까 얘도 아닌 거고. 자, 모듈 간의 결합도를 약하게 하면 모듈의 독립성이 향상이 된다. 제가 지금 방금 여기 썼잖아요. 모듈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서 응집도는 어떻게 한다? 높이고 결합도는 낮춰야 된다. 얘가 맞는 거지, 얘가. 오케이? 그래서 4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라. 자, 자료 결합도는 내용 결합도보다 그 결합도가 높다라고 했는데 이건 조금 이따 보도록 할게요. 봐야지. 이제 봐야지. 보면은 외우셔야 돼요. 자료 결합도, 스탬프 결합도, 제어 결합도, 외부 결합도, 공통 결합도, 내용 결합도. 그냥 뭐 외워야 돼, 이거는. 그냥 순서예요.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자료 결합도 같은 경우에는 얘가 가장 낮아요. 결합도 상태에서 얘가 가장 낮아요. 얘가 제일 좋은 거야. 자료 결합도. 스탬프 결합도, 제어 결합도, 외부 결합도, 공통 결합도, 내용 결합도. 일단 외우는 방법부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자료 결합도를 보고 데이터 결합도라고도 해요. 데이터 결합도. 오케이? 자, 그래서 나훈아 선생, 닭살. 이거 더 하기 전부터 닭살이 돋아. 나훈아 선생님이 테스형이라는 그 노래를 발표를 하셨잖아요. 테스형. 왜 저래? 쟤 왜 저래? 공유랑 내가 닮았대. 이런 거, 공유랑 내가 닮았대. 이런 거. 닭살이 돋아. 너 어떻게 하겠어? 맞춰야지. 맞춰야죠, 어떻게. 테스형, 쟤 왜 저래? 공유랑 내가 닮았대.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료 결합도가 가장 좋은 거예요. 결합도가 가장 낮은 거. 그리고 내용 결합도는 결합도가 가장 높은 거예요. 그게 더럽게 안 좋은 거예요. 좀 보면 자료 결합도 같은 경우에는 모듈하고 모듈이 값만 가지고 호출하는 거라. 자, 모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펑션, 함수로 만들거든요. 함수라는 거를 만드는데 내가 add라는 함수를 호출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여기 add라는 함수에다가 x하고 y, 자, 이렇게 해가지고 값만 전달하는 거예요. 10,5. 자, 이런 식으로. 이런 거는 너무너무 자주 쓰이는 거니까 얘는 좋은 거예요. 그게 값만 전달하는 거. 그걸 보고 자료 결합도라고 하는 거고, 스탬프 결합도 같은 경우에는 자료 구조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열의 주소값, 그러니까 여기다가 포인터를 썼다. 뭐 A의 포인터 변수, 뭐 이런 식으로 썼다. %, 해가지고 주소값을 썼다. 그러면은 주소를 전달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고 스탬프 결합도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배열이라든지 오브젝트라든지 스트럭처라든지 이런 주소값이라든지, 배열이 주소값이니까 이런 것들을 전달할 때 스탬프 결합도이다. 자, 제어 결합도 같은 경우에는 뭔가 제어할 수 있는 요소를 전달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10하고 5하고 여기다가 뭐 1이라는 거를 전달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K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 K를 가지고 add 함수에서 if K가 1보다 크면, 자, 그러면 어떤 짓을 하고 아니면 어떤 짓을 해라. 자, 여기 있는 K가 제어 요소가 된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전달할 때 제어 결합도가 발생을 한 거예요. 자, 외부 결합도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선언한 그런 전역 변수라든지 외부로 선언한 변수를 다른 모듈에서 같이 사용할 때 얘도 외부에 있는 거 사용하는 거고 얘도 외부에 있는 거 사용하는 거고, 여기다가 뭐 A라는 변수를 만들었다. 그럼 여기서도 A를 쓰고 있고 여기서도 A를 쓰고 있어. 그때 외부 결합도가 발생을 한 거고, 공통 결합도 같은 경우에는 전역 변수를 쓸 때 발생을 한 거죠. 자, 내용 결합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용이 막 얽히설키 엮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빼버리면은 다른 모듈 자체가 고장이 나버리는 거. 그때 내용 결합도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료 결합도가 가장 좋은 거예요. 결합도가 가장 낮은 거니까. 자, 내용 결합도가 가장 안 좋은 거예요. 결합도가 가장 높은 거니까. 다시 한번 외워보면 자료 결합도, 데이터 결합도 똑같아요. 테스형, 쟤 왜 저래? 공유랑 내가 닮았대. 닭살.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오케이? 자, 5번 보도록 할게요. 은행가 알고리즘은 교착 상태 해결 방법 중 어떤 기법에 해당하는가? 조금 이따 교착 상태 보도록 할 거니까 그때 알아보도록 하고, 얘 같은 경우에는 어보이던스예요. 그래서 회피 기법에 해당이 돼요. 얘는 그냥 문제답을 외워버리세요. 거의 이런 형태로 나와요. 은행가 알고리즘이다 라고 하는 거는 어보이던스 해가지고 회피 기법에 해당이 된다. 자, 교착 상태 해결 방법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예방하는 방법이 있고, 회피하는 방법이 있고, 발견하는 방법이 있고, 회복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다른 것들은 거의 다 안 나와. 근데 회피, 어보이던스에서 은행가 알고리즘을 사용을 한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예방하는 거는 아까 전에 그 교착 상태가 발생하는 거는 상호 배제, 점유 및 대기, 비선점,
환영대기 요런 네 가지 상태가 있는데 요것 중에 하나만 아니어도 교착 상태를 예방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은행가 알고리즘이라는 거, 회피기법에 해당된다는 거, 어보이던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6번 보도록 할게요. 유닉스 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일단 유닉스라든지 리눅스라든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커널이라는 게 있어요. 자, 커널이라는 게 있고 쉘이라는 게 있어. 자, 쉘이라는 게 있고 쉘. 자, 그리고 사용자가 있어요. 뭐 유틸리티는 뭐 어디 있든 상관없는 거고. 자, 사용자가 커널에 직접 명령을 내리지 못해. 그래가지고 이 쉘에다가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 쉘에서 명령을 해석해가지고 내가 만약에 mkdir 했어. 그러면은 뭔가 디렉토리를 만들어라 라는 거를 얘가 해석해가지고 커널한테 이렇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닉스, 이 안에 있는 운영체제라고 하는 거는 이 커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죠. 모든 하드웨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커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고, 쉘이라고 하는 놈은 사용자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해석해서 전달해주는 그런 해석기 역할, 명령어 해석기 역할을 하는 게 쉘이다. 자, 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라고 그랬어요. 자, 1번 명령어 해석기예요. 명령어 해석기이고 시스템과 사용자 간의 인터페이스를 담당한다. 내가 명령을 내리는 그런 인터페이스를 담당을 하는 거죠. 자, 여러 종류의 쉘이 있다. 뭐 본쉘, C쉘 해가지고 쉘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얘도 맞고 프로세스, 기억장치, 입출력 관리 이런 운영체제에 있는 이런 하드웨어 자원들이나 아니면 소프트웨어 자원들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해 주는 거는 뭐가 한다? 커널이라는 놈이 한다. 쉘은 명령만 전달할 뿐이지 이런 것들을 수행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6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거라. 오케이. 자, 교착 상태 발생의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닌 것은, 얘는 교착 상태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에서 나오니까는 굉장히 어려운 용어라 생각이 되는데 절대 아니에요. 자, 교착 상태라는 말은 뉴스 한번 보세요. 뉴스 보면은 뭐 자주 들어. 일주일에 한두 번은 듣지 않을까 싶은데 남북 상태가 교착 상태에 빠졌다라는 얘기 가끔 들으시죠? 자, 그러면은 남북 상태, 남북 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졌다. 자, 남한은 이제 돈이 있어. 자원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남한에서는 돈이라는 머니를 가지고 있어. 자, 북한에서는 핵미사일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참 그림 못 그려. 어쨌든 북한에선 핵미사일이라는 자원을 이렇게 가지고 있고 남한에선 돈이라는 자원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 자, 그러면서 지금 무슨 짓을 해? 남한에서는 야, 너 북한에 있는 이 핵 포기해 라고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자원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한테, 북한한테 핵을 포기하라고, 자원을 해제하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북한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네 돈이나 먼저 내놓으라고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자기가 지금 뭐 핵이라는 그런 그 자원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교착 상태에 빠진 거예요. 서로 진전이 없는 상태, 이걸 보고 교착 상태라고 한다. 컴퓨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얘를 프로세스라고 했을 때 하나의 프로세스가 자원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프로세스가 자원을 가지고 있어. 자, 이런 상태에서 서로의 자원을 요청하고 있어. 그러면은 교착 상태에 빠지는 거지. 서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지는 걸 보고 교착 상태라고 한다. 자, 필요 충분 조건은 외워두셔야 돼요. 뭐 어쩔 수가 없어. 상호배제, 점유 밑대기, 환영대기, 선점이 아니라 비선점이에요. 비선점이라는 게 그 필요 충분 조건이다. 교착 상태가 발생하기 위해서 요 조건. 상호배제, 점유 밑대기, 환영대기, 비선점. 이렇게 딱 나오면은 거의 교착 상태가 발생을 한다는 거지. 자,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정답은 4번. 선점이었고. 영어로도 알아두셔야 돼요. 영어로도. 저는 영어를 못해가지고. 자, 상호배제라고 하는 거는 프로세스가 자원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다른 프로세스가 그 자원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건데, 지금 자원이 있어요. 여기 자원이 있으면은 프로세스 1이 이 자원을 가지고 있는 거지. 북한이 그 핵이라는 걸 가지고 있고 남한은 얘네 가지고 있고 남한은 지금 그 다른 자원, 돈이라는 거를 가지고 있는 거야. 이걸 보고 아까 전에 상호배제라고 하는 거고, 점유 및 대기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지금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자원들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놓으라고. 한 프로세스가 자원을 점유하고 있으면서 또 다른 자원을 요청하여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태. 이렇게 서로 달라고 하고 있는 거야. 자, 비선점이라고 하는 거는 선점형 프로세스하고 비선점형 프로세스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선점형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뭔가 강력한 운영체제가 뺏을 수 있어.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만 네가 포기해. 아니면 네가 포기해. 이렇게 할 수 있어. 근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야. 그게 비선점이에요. 한 프로세스가 점유한 자원에 대해 다른 프로세스가 선점할 수 없고 오직 점유한 프로세스만이 해제 가능하다. 그게 비선점. 만약에 선점이에요. 이게 만약에 OS가 선점형이야. 그러면은 뺏어버리면 돼. 야, 필요 없어. 그냥 끊어버리면 돼. 얘를 끊어버리면 되는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이런 그 교착 상태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자, 환영대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서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태. 그걸 보고 환영대기라고 한다. 그래서 네 가지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상호배제, 그리고 점유입대기, 그리고 그 환영대기, 비선점. 이렇게 네 가지 그 교착 상태의 발생 조건. 네 가지는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잉글리시로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8번 보도록 할게요. OSI 7계층에서 종단간 신뢰성이 있고, 종단간,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렸죠. 종단간 신뢰성이 있고 효율적인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 오류 검출이라든지 복구, 흐름 제어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계층은 전송 계층이지, 전송 계층. 그래서 8번 정답은 전송 계층이 된다.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전달한다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 링크 계층하고 전송 계층 둘 다 될 수 있는데 앞에 뭐가 나왔어? 종단간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종단간이라고 하면은 내가 지금 여기서 이응직이라는 사람이 저기 미국에 있는 존한테 그게 종단간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저 끝에까지 거기에 있는 신뢰성 있는 정보 전달을 하는 거는 전송 계층이 되는 거지. 내가 내 옆에 있는 그 우리 아들한테 뭔가 정보를 전달할 때 신뢰성 있게 한다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 링크 계층인 거고. 자, 그래서 8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거라. 자, 그래서 OSI 7계층 보면은 외워두셔야 돼요. 응, 표, 세, 전, 네, 대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7계층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데이터를 이렇게 보내는 거죠. 자, 보낼 때 여기는 데이터가 어플리케이션 영역. 카톡이야, 카톡이고 여기서 데이터가 나오면은 여기다 데이터에다가 헤더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여기서는 세그먼트라는 걸 만들어주는 거고 자, 세그먼트에다가 헤더를 붙여가지고 요거는 패킷이라고 하는 거고 짜리고 여기 패킷에다가 또 헤더를 붙여가지고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고 요 프레임을 쭉 전달한 다음에 헤더 빼고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여기서 데이터를 볼 수 있다. 뭐 상위 레벨, 하위 레벨 나누는데 이거는 큰 의미 없어요. 이건 책마다 틀리기 때문에 얘는 그냥 구분하지 않으셔도 된다. 자, 어쨌든 데이터가 이렇게 쭉 내려와서 이렇게 간 다음에 쭉 올라가는데 헤더를 빼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OSI 7계층이 중요하다라는 거지. 오케이? 자, 9번 보도록 할게요. IPv6의 주소 체계로 거리가 먼 것은 요거 아까 전에 했었죠. IPv6 잘 나와요. 자, 유니캐스트 맞아요. 애니캐스트 맞아요. 멀티캐스트 맞아요. 근데 브로드캐스트라고 하는 거는 IPv4에서 사용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9번의 정답은 3번. 브로드캐스트는 IPv4에서 사용을 하는 그런 유형이다. 주소 체계? 주소 체계랑 좀 틀린데. 자, 어쨌든 그렇게 쓴다. 어이, 죄송합니다. 10번 보도록 할게요. TCP/IP 네트워크에서 IP 주소를 MAC 주소로 변환하는 프로토콜은 이거 아까 했었죠. IP 주소를 MAC 주소로 이렇게 변환을 한대요. 두 글자에서 세 글자를 변환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ARP라고 했죠. ARP. 그래서 반대로 한다라고 했을 때는 RARP가 되는 거고. 오케이? 그러면은 10번의 정답은 뭘까요? 2번이겠네. 2번. 그래서 2번 ARP가 이 문제의 정답이다. 자, 11번 보도록 할게요. 프로세스 상태의 종류가 아닌 것은 자, 프로세스 상태 전이도 이것도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어디서든지.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프로세스 상태 전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대기하고 있어. 이것도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하드디스크 상에 들어가 있는 거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죠. 프로그램. 자, 그것들을 더블 클릭을 따닥 해가지고 이것들이 메모리 상으로 쑥 올라왔어요. 이제 실행 상태가 된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한다?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예요. 프로세스. 그러면은 이 프로세스를 처리해야 되잖아요. 자, 프로세스를 처리해 주는 거는 프로세서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인텔 프로세서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CPU를 보고 프로세서라고 한다. 자, 그러면은 메모리상에 올라와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대기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 프로세스가 대기하고 있는 보류 상태, 대기 상태가 되는 거고 걔가 이제 준비 상태로 이렇게 들어갈 거야. 나 준비할 거야. 나 이제 그러면은 네가 CPU가 불려줄 때까지만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준비 상태 큐에 이렇게 들어가 있게 되는 거라. 자, 그러면은 CPU란 놈이 야, 너 일로 와. 내가 처리해 줄게. 자, 그거를 보고 디스패치라고 하는 거예요.
준비 상태에 있는 거를 CPU가 처리하려고 데리고 가는 거, 그걸 보고 디스패치라고 하는 거고, 얘가 한두 끝도 없이 실행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럼 다른 프로그램 돌아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야, 너 끝났으니까 나가 해가지고 타임 런아웃 해가지고 내보내는 거예요. 이 과정이 실행하고 뭐 준비하고 실행하고 준비하고 요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지. 자, 계속 반복이 되다가 뭔가 인터럽트라든지 IO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금 현재 실행 중인 거, 그거를 잠깐 대기 상태로 뺄 수가 있어요. 야, 너 잠깐 대기 상태로 빠져 있어라. 뭐 IO가 발생했다든지 인터럽트가 발생을 했다든지 이때 대기 상태로 이렇게 빼놓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IO가 끝났어. 뭔가 그 인터럽트가 끝났단 말이에요. 그럼 얘를 이렇게 다시 데리고 오느냐? 아니에요. 아니고 다시 준비 상태 큐로 이렇게 보내버려요. 그래서 얘를 웨이크업, 이게 자고 있으면 이 대기실에서 자고 있는 거야. 이 프로세스가 실행 중이었다가 대기 상태로 빠지면서 자고 있는 거죠. 그럼 깨워야지. 야, 웨이크업 있나? 빨딱 있나? 그래가지고 깨워가지고 이렇게 보내게 된다. 그래서 레디 상태, 그리고 execute 실행 상태, 그리고 wait 상태, 대기 상태 이런 것들이 있다. 근데 리퀘스트라는 거는 없죠. 그래서 아까 전에 그 문제의 정답은 리퀘스트가 되는 거라. 자, 12번 보도록 할게요. 스레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단 프로세스라는 거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는 프로그램이 있단 말이에요. 자,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을 따닥 해. 그럼 그 메모리상으로 올라오는 거죠. 자, 메모리상에 올라오게 되면 걔는 프로세스가 되는 건데 이 프로세스는 덩어리 자체가 커요. 엑셀의 프로세스이다 그러면 엑셀 이만큼 그 덩어리가 크잖아. 그래갖고 여기에는 스레드라는 개념이 있어요. 스레드. 자, 스레드. 한글로 쓸게요. 자, 스레드라는 게 있는데 하나의 프로세스는 여러 개의 스레드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스레드가 독립적으로 막 동작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경량 프로세스, 작은 단위의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옳지 않은 거. 자, 한 개의 프로세스는 여러 개의 스레드를 가질 수 없다? 왜? 있죠. 한 개의 프로세스는 여러 개의 스레드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뭐 입출력하는 프로세스, 저장하는 프로세스,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이런 프로세스를 가질 수가 있는데 얘는 없다라고 했으니까 12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거라. 자, 커널 스레드의 경우 운영체제에 의해 스레드를 운용한다. 사용자 스레드의 경우 사용자가 만든 그런 라이브러리를 이용한다. 자, 스레드를 사용함으로써 하드웨어, 운영체제의 성능과 응용 프로그램의 처리율이 향상시킬 수가 있다. 프로세스, 그거는 일단 덩어리가 무겁기 때문에 가볍게 동작할 수 있는 것들, 스레드들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개를. 근데 여기는 여러 개를 가질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틀린 거죠. 오케이. 자, 13번 보도록 할게요. HRN 스케줄링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스케줄링 방식 굉장히 많았어요. 뭐 선점형 스케줄링이 있었고 비선점형 스케줄링이 있었는데 그건 조금 이따 정리하기로 하고, HRN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경로 우대 사상인 거죠. 대기 시간이 길어. 대기 시간이 기니까 이 대기 시간이 긴 놈한테 좀 우선순위를 주자라고 하는 게 HRN이라고 한다. 자, 대기 시간이 긴 프로세스의 경우 우선순위가 높아진다. 대기 시간이 긴 사람한테 경로 우대 사상을 적용을 하는 거라. 자, SJF, 쇼티스트 자퍼스트 기법을 보완하기 위한 방식이다. 쇼티스트 자퍼스트 같은 경우에는 실행 시간이 빠른 거를 그냥 무조건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대기 시간이 막 길어지는 거지. 그럼 얘는 기아 상태가 발생할 수 있어. 굶어 죽는 기아 상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기법들을 조금 보완한 게 HRN 방식인 거죠. 자, 긴 작업과 짧은 작업 간의 지나친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죠. 대기 시간에 우선권을 주는 거니까. 자, 우선순위를 계산하여 그 수치가 가장 낮은 것부터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가 부여된다라고 했는데 계산식이 있는데 그 계산식이 높은 것부터 우선순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가장 낮은 게 아니라 높은 것부터이다.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거라. 오케이. 자,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비선점 스케줄링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선점하고 비선점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프로세스가 들어갔어. 자, 들어갔는데 얘를 빼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 있어. 자, 화장실에 변기가 하나가 있어. 자, 변기가 하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여러 프로세스, 여러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라, 자, 근데 여기서 한 명이 딱 들어갔어. 이 화장실에 딱 들어가서 이러고 이게 행복한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저기서 어떤 애가 얼굴이 노래져가지고 선생님 나 죽을 것 같아 막 이러면서 막 달려오고 있어.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이 변비야. 30분이 지나고 40분이 지나도 얘는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왜? 비선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선점 같은 경우에는 이 화장실을 딱 이러고 있으면 끄집어내지 못하는 거. 그걸 보고 비선점이라고 하는 거고, 비선점 스케줄링 보게 되면은 우선순위 스케줄링. 그래서 먼저 온 놈을 먼저 처리하는 가장 공평한 거. 그리고 기한부 스케줄링. 이런 것들도 있는 거고, 시간을 딱 정해놓는 거예요. 야, 너 화장실 들어가면 3초 안에 끊고 와. 이런 거. 자, 선입선출 스케줄링. 먼저 들어온 놈들. 이 우선순위 높은 거 처리하는 거. 선입선출 같은 경우에는 먼저 들어온 놈 먼저 처리하는 거. 자, 그리고 최단 프로세스 우선 스케줄링. 쇼티스트 자퍼스트라고 하는데, 얘는 실행 시간이 빠른 것들을 그냥 집어넣는 거야. 물어보는 거지. 야, 너 몇 초 걸려? 3초야. 너 들어가. 너 몇 초 걸려? 2초야. 너 들어가. 너 몇 초 걸려? 한 30분 걸리는데 너 기다려. 너 몇 초 걸려? 이런 식으로. 그게 바로 쇼티스트 자퍼스트이다. 자, 최고 응답률 우선 스케줄링 해가지고 HRN 요거는 경로 우대 사상이에요. 얘 지금 막 30분 기다리고 있어. 얼굴이 노래졌어. 이러고 얼굴이 노래지고 있어. 그럼 얘 집어넣는 거야. 그게 HRN이라고 한다. 자, 선점형 스케줄링도 있어요. 자, 선점형이라고 하는 거는 끄집어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서 30분 동안 이렇게 앉아있는 거, 이러고 앉아있는데, 저기서 선생님, 막 이러면서 얼굴이 노래져가지고 오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야, 이 새끼야, 너 그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싹 집어넣을 수 있는 거. 그걸 보고 선점이라고 한다. 선점형 스케줄링 보게 되면은, 라운드 로빈이라고 해가지고, 몇 초씩 끊어가지고 돌리는 거예요. 3초 이런 식으로. 자, 최소 잔여 스케줄링, 쇼티스트 리메이닝 타임 같은 경우에는 쇼티스트 자퍼스트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실행 시간이 빠른 것들을 빨리 집어넣는 거. 자, 그리고 멀티레벨 큐하고 멀티레벨 피드백 큐, 다단계 피드백 큐가 있는데, 멀티레벨 큐 같은 경우에는 뭐 시스템이다, 아니면은 뭐 실시간이다, 배치이다. 자, 이렇게 큐를 만들어 놔요. 그래갖고 어떤 프로세스가 싹 들어왔어. 그럼 너는 넌 지금 시스템이네? 빨리 처리해. 자, 그리고 야, 너는 저기 배치네. 나중에 처리해. 그래갖고 여기에 있는 것들을 먼저 다 처리한 다음에 그 다음 거 처리하고, 여기 있는 거 다 처리한 다음에 그 다음 거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큐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프로세스를 어떤 큐에다 집어넣을지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게 멀티레벨 큐라고 하는 거고, 다단계 피드백 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집어넣어. 일단 이 큐에다 집어넣은 다음에 얘는 시간으로 자르는 거지. 2초, 4초, 마지막에 라운드 로빈. 그래갖고 2초 실행한 다음에 야, 너 아직 안 끝났니?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있어.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게 다단계 피드백 큐이다. 맨 마지막에는 라운드 로빈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14번 보도록 할게요. 야, 난 진짜 이 문제 보면서 진짜 어떻게 이걸 냈을까라는, 너무하다라는 생각을 조금 했어요. 원래 802 시리즈는 많이 나와요. 그래서 802.11이니 802.3이니 이런 것들 많이 나오는데, 802.11에 있는 이런 내용을 낼지는 난 상상도 못했지. 자, 어쨌든 IEEE 802.11 같은 경우에는 무선랜 규약이에요. 무선랜 규약. 워킹그룹의 무선랜 표준화 현황 중 QoS, 퀄리티 오브 서비스 강화를 위해 맥 지원 가능을 채택한 것은, 얘는 뭐 외워도 해야지. 뭐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 2예요. 802.11 2예요. 정리해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한번 보세요. 이거는 진짜 교재에 나와 있는 거를 보시든지, 뭐 여러 교재에 이런 거 다 있을 거야. 근데 사실 이런 것까지 내기는 좀 그렇지. 802 시리즈 내는 거는 이해를 하지. 802 시리즈는 중요하니까는 토큰잉이라든지 토큰 버스라든지 CSMA CD라든지 CSMA CA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 근데 어떻게 이런 것까지 내냐고. 이런 것까지 조금 그래요. 자, 어쨌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거는 설명드릴 게 크게 없을 것 같아요. 자, 15번 보도록 할게요. C 언어에 사용할 수 없는 변수명이라고 그랬어요. 변수명. 이거는 변수명 같은 경우에는, 변수명 작성 규칙 같은 경우에는 C 언어가 됐든 파이썬이 됐든 자바가 됐든 다 똑같다. 정리 한번 해보면, 변수명 같은 경우에는 맨 앞에 영문이나 언더바만 올 수가 있어요. 숫자는 올 수가 없어요. 이 변수명 안에는 영문도 들어갈 수 있고 언더바도 들어갈 수 있고 숫자도 들어갈 수 있어. 근데 맨 앞에는 영문이나 언더바로만 시작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중간에 공백을 넣으면 안 돼요. 그리고 다른 특수문자들, 이런 것들은 올 수가 없어요. 언더바 외에 다른 특수문자들은 올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예약어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찾아보도록 할게요. 스튜던트 2019.
영어로 시작했고 그리고 뒤에 숫자 있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맞는 거예요. 텍스트 다시 칼라. 언더바 외에 모든 특수문자는 사용할 수가 없다니까네. 그래갖고 얘는 사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2번이에요. 언더바 코리아. 언더바로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얘 가능한 거고. 어마운트. 얘는 다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얘는 가능한 거고. 오케이?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라. 자, 16번 보도록 할게요. 스크립트 언어가 아닌 것은 스크립트 언어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스크립트 언어의 정의는 프로그램 안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요걸 보고 스크립트 언어라고 하는데 이런 스크립트 언어 같은 경우에는 인터프리터 형태예요. 그래서 통역하는 형태가 된다. 자, PHP 얘는 서버에서 그 동작되는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 언어이고 코볼이라고 하는 거는 컴파일 언어예요. 컴파일 언어. 절차적인 컴파일 언어. 그래서 얘가 아닌 거다.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야. 자, 베이직 같은 경우에는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인터프리터 언어이고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인터프리터 언어이다. 그래서 16번의 정답 2번은 컴파일 언어예요. 컴파일 언어. 자, 컴파일 언어 같은 경우에는 정리 한번 해보면 컴파일 언어는 프로그램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해독해 목적 코드로 만든 후에 실행을 한다. 그러니까 번역하는 거예요. 번역. 컴파일 언어 같은 경우에는 번역서라고 보시면 돼요. 번역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원서를 가지고 번역을 해놨어요. 한 번 할 때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그것들을 다 해놓은 다음에 나중에 찾을 땐 굉장히 빠르겠죠.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번역하는 컴파일 언어가 되는 거고 C 언어, C++, 코볼, 에이다, 포트란, 파스칼 이런 것들이 이런 컴파일 언어에 해당이 된다. 자, 인터프리터 언어 같은 경우에는 라인 단위로 통역을 하는 거예요. 통역을. 자, 프로그램 라인 단위로 한 줄씩 해석하고 바로 실행하는 거다. 자바스크립트, 베이직, 리습 이런 것들이 이런 인터프리터 언어에 해당이 된다. 자, 스크립트 언어 같은 경우에는 소스 코드를 컴파일하지 않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이다. 내장된 번역기에 의해 번역됨으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거의 인터프리터 방식으로 운영이 돼요. 인터프리터 방식으로.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액션 스크립트, JSP, PHP, 펄, 파이썬, 루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스크립트 언어에 해당이 되는 거다. 얘 가끔 가다가 시험에 나오니까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페이지 참조 열에 대해 페이지 교체 기법으로 선입 선출 알고리즘을 사용할 경우 페이지 부재 횟수는 단 할당된 페이지 프레임 수는 3개이고 처음에는 모든 프레임이 비어있다. 자, 일단 페이지 부재라고 하는 거는 페이지를 참조하려고 했는데 그 페이지가 메모리상에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페이지 교체 기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디서 공부를 했었죠? 가상기억 장치에서 공부를 했었지. 잠깐 살펴보면 우리는 램이라는 주기억 장치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램이라고 하는 주기억 장치를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램이라고 하는 영역은 되게 한정적인 공간이란 말이에요. 자, 16기가를 쓴다, 32기가를 쓴다. 자, 이런 한정적인 공간을 사용하고 있어요. 작은 공간. 상대적으로 뭐에 비해서? 하드디스크에 비해서. 자, 우리는 하드디스크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하드디스크의 크기는 1TB이다, 2TB이다 라는 굉장히 큰 공간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 큰 공간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작은 나한테 좀 빌려줘. 누구한테? 하드디스크한테 요만큼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보고 가상기억 장치라고 하는 거지. 자, 가상기억 장치라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 있는 여러 개의 프로그램들 여러분들이 뭐 엑셀을 한다, 파워포인트를 한다 라고 했을 때 그것만 쓰는 거 아니죠. 카톡도 띄워놓고, 노래도 띄워놓고, 영화도 옆에 켜놓고, 뭐 인터넷도 켜놓고 이렇게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램 안에다가 프로세스가 여러 개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올라가 있는데 꽉 찼어. 내가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이렇게 참조하려고 봤더니 여기가 꽉 찼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있는 것들을 가상기억 장치로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필요한 것들을 주기억 장치로 이렇게 올려야 되겠죠. 그래야지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자, 이게 페이지 교체라고 하는 거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새록새록 생각이 나시죠? 자, 그러면은 여기 많은 것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정답은 2번. 14번 페이지 부재가 발생을 하는 거고 인간적으로 너무 많아. 이게 너무 많은 거 아니야? 한 요만큼만 내도 상관없을 텐데 이건 진짜 죽으라고 내는 것도 아니고. 자, 어쨌든
페이지 부재라고 하는 거는 이 메모리, 이 프레임상에 이 페이지가 없을 때 그걸 페이지 부재라고 하는 거예요. 자, 7값이 들어오려고 그래. 지금 비어있잖아. 그러니까 없잖아, 참조할 게. 그러니까 7값이 들어오면서 페이지 부재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으로 들어오는 건 0값이에요. 자, 0값이 들어오려고 봤더니 없어. 그러니까 0값을 여기다가 집어넣고 페이지 부재가 발생을 하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1값. 자, 1값도 없어요. 1값도 없으니까 얘도 여기다 마지막 공간에다 집어넣고 페이지 부재가 발생을 하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으로 2값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자, 2값을 참조하려고 봤더니 2값이라는 게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없으니까 어떻게? 페이지 부재는 발생을 한 거고 뭔가를 하나를 빼내야 돼요. 뭘 빼낸다? 선입선출이잖아.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7이라는 얘를 빼버리는 거예요. 자, 얘를 빼버리고 얘는 페이지 부재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으로 들어오는 건 0 들어왔어요. 자, 0이 들어오려고 봤더니 0을 참조하려고 봤더니 0이 있네? 있으니까 얘는 페이지 부재가 발생을 하지 않았다. 페이지가 있잖아요. 부재가 아니에요. 있으니까 얘는 페이지 부재가 발생을 하지 않은 거고. 자, 그 다음으로 3이라는 걸 참조하려고 그래요. 자, 3을 참조하려고 봤더니 여기에 3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없으니까 페이지 부재는 일단 발생을 한 거고 뭔가를 빼내야 돼. 가장 오래된 얘를 빼내야죠. 그죠? 그래서 얘를 빼내고 여기다 넣으면서 얘는 페이지 부재가 발생을 했다. 그 다음에 0이라는 거. 아우, 0 방금 뺐는데. 자, 여기 지금 0 없잖아요. 그러면 0이라는 거를 참조할 수가 없으니까 뭔가를 빼내야 돼. 뭘 빼내냐? 가장 오래된 얘를 빼내야 되겠죠. 얘를 빼낸 다음에 여기다 0을 집어넣고 페이지 부재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 자, 4값을 참조하려고 그래요. 4를 참조하려고 봤더니 여기에 4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없으니까 어떻게? 뭔가를 하나를 빼내야 돼. 뭘 빼내? 가장 오래된 얘를 빼내야 되겠지. 3은 요만큼 썼고 지금 0은 요만큼 썼으니까 가장 오래된 2를 빼내고 여기에 4 집어넣으면서 페이지 부재가 발생을 했다. 자, 그 다음으로 들어오는 거 2예요. 자, 2를 아우 또 방금 뺐어. 자, 여기서 2가 지금 없잖아요. 없으니까 어떻게? 뭔가를 하나를 빼내고 페이지 부재는 발생을 한 거고 얘를 빼내야 되겠지. 지금 4는 요만큼 썼고 0은 요만큼 썼으니까 가장 오래된 3을 빼내야 되는 거죠. 자, 여기다가 2값을 집어넣으면서 페이지 부재가 발생을 하게 된 거고. 자, 그 다음으로 들어오는 건 3이에요. 얘도 또 방금 뺐어. 방금 뺐잖아. 방금 뺐는데 이것들을 다시 되돌릴 수가 없으니까 자, 여기 지금 3이 없어요. 3이 없으니까 페이지 부재는 발생을 한 거고 가장 오래된 거를 빼내야 돼요. 지금 가장 오래된 거, 얘 요만큼, 얘 요만큼, 얘 요만큼 썼으니까 지금 얘를 빼내야 되겠죠? 자, 여기다가 3이라는 값을 집어넣고 페이지 부재는 발생을 했다. 자, 그 다음으로 들어오는 건 0값이에요. 방금 빼냈어, 0도. 아, 놀리는 것도 아니고 참. 자, 요 안에 지금 0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뭔가를 빼내야 돼. 얘 요만큼 썼고, 얘 요만큼 썼고, 얘 요만큼 썼잖아. 4를 제일 오래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교체하는 거예요. 여기를 0으로 교체하는 거고 페이지 부재는 발생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으로 들어오는 건 3이라는 놈이에요. 자, 3이라는 놈을 봤더니 3이라는 놈이 여기 있네. 3이라는 놈이 있으니까 얘는 페이지 부재가 발생을 하지 않았다. 자, 2가 들어올 거예요. 자, 2가 어디 있어요? 자, 여기 있잖아. 참조를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페이지 부재가 발생을 하지 않았다. 자, 그 다음으로 1이라는 놈을 참조하려고 그래요. 1이라는 놈을 봤더니 1이라는 놈이 지금 없잖아. 없으니까 뭔가를 빼내야 돼요. 지금 0은 요만큼 썼고 2는 이만큼 썼고 3은 요만큼 썼잖아요. 그러니까 1이라는 놈은 요 공간에다가 1이라는 값을 집어넣고 페이지 부재가 발생을 했다. 자, 그 다음으로 오는 거 3, 2, 1 하니까는 그 다음으로 들어오는 건 2가 되는 거죠. 자, 2를 봤더니 지금 여기에 2가 없잖아요. 2가 없으니까 뭔가를 하나를 빼내야 돼. 0 요만큼 썼고 1 요만큼 썼고 3 요만큼 쓴 거죠. 그럼 여기다 넣어야지. 여기다가 2라는 값을 이렇게 집어넣고 페이지 부재가 발생을 했다. 자, 그 다음으로 들어온 놈. 그 다음으로 들어온 놈은 0이란 말이에요. 자, 0을 봤더니 0 있네. 0 있으니까 얘는 페이지 부재가 발생을 하지 않은 거죠. 자, 그 다음으로 들어온 놈은 1이라는 놈이에요. 자, 1을 봤더니 여기 있네. 있으니까 얘도 페이지 부재가 발생을 하지 않았다. 자, 그 다음으로 들어온 놈은 7이에요. 자, 7을 봤더니 7이라는 놈 없잖아, 여기에.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놈. 얘 이만큼 쓰고 있었고 1 이만큼 쓰고 있었고 2 이만큼 쓰고 있었잖아요. 가장 오래된 0이라는 거를 교체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7이 여기 들어가는 거고 얘는 페이지 부재가 발생을 하게 된 거죠. 자, 마지막으로 들어온 놈은 0이에요. 자, 0을 봤더니 0이 없으니까 교체를 해줘야 돼요. 7 요만큼 썼고 1 요만큼 썼고 2 요만큼 썼잖아.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놈, 여기를 교체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0값을 집어넣고 얘는 페이지 부재가 발생을 했다. 페이지 부재 발생한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14번의 페이지 부재가 발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요 정답은 14, 14개가 되는 거라. 사실 이거는 너무 많잖아. 너무 많은데 가끔 이렇게 똑같은 게 나와요. 그러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푸는지 이것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오케이? 자, 18번 보도록 할게요. C 언어에서 배열 B5의 값은, 자, 여기서 조금 애매하게 나온 게, 일단 int C, int 해가지고 C, 자, 요렇게 해놨어요. 자, 그럼 C라는 공간에는 뭔가 이상한 쓰레기 값이 들어가 있게 돼요. 근데 여기에 디폴트로 0값이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두 개가 있는데 스태틱 변수로 선언을 했을 때, 얘를 스태틱 변수로 선언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C라는 값은 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배열로 선언을 하게 되면은 지금 9개의 공간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럼 9개의 공간을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만들어 놓고 초기 값으로 1, 2, 3을 줬죠. 그리고 나머지 여기에는 전부 다 0이 이렇게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0이 들어가는 거는 스태틱하고 배열. 자, B의 5번째래요.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뭐 들어가 있어요? 0 들어가 있잖아요. 0.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0이 되는 거라. 자, 19번 보도록 할게요. 응집도가 가장 낮은 것은, 그래서 응집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듈의 독립성에 상관이 있는 거죠. 자, 독립성 같은 경우에는 응집도는 높여야 되는 거고, 결합도 같은 경우에는 낮춰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결합도를 살펴봤어요. 자, 결합도 같은 경우에는 테스 0, 쟤 왜 저래? 공유랑 내가 닮았대. 요거를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자, 응집도가 가장 낮은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기능적 응집도, 시간적, 절차적, 우연적이에요. 우연적.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우연적 응집도가 된다. 이렇게 넘어가면 너무 아쉽잖아. 그래가지고 우리 응집도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닭살을 일단 털어내고. 자, 응집도 같은 경우에는 기능적 응집도, 얘가 가장 좋은 거예요. 응집도가 가장 높은 게 기능적 응집도. 그 다음에 순차적, 통신적, 절차적, 시간적, 논리적, 우연적. 자, 이렇게 우연적 응집도가 가장 낮은 거라. 자, 응집도 같은 경우에는 모듈 내부에 있는 것들이 똘똘 뭉쳐진 상태, 그걸 보고 응집도라고 하는데, 기능적 응집도 같은 경우에는 모듈 내부에 있는 기능들이 하나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똘똘 뭉쳐진 상태, 그걸 보고 기능적 응집도라고 하는 거예요. 모듈 내부의 모든 기능이 단일한 목적을 위해 수행될 때. 자, 순차적 응집도 같은 경우에는 모듈 내부에서 어떤 출력값이, 모듈 하나 내부예요. 이게 하나의 모듈이야. add라는 모듈이야. add라는 함수야. 자, 하나의 출력값이 다음에 입력값으로 사용되는 거. 요거를 보고 순차적 응집도라고 그래요. 자, 모듈 내에서 한 활동으로부터 나온 출력값을 다른 활동이 사용하는 거. 이렇게 나온 거를 다음 활동이 사용하는 거를 보고 순차적 응집도라고 하는 거고. 자, 통신적 응집도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입력, 동일한 출력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통신적 응집도라고 하는 거다. 얘가 헷갈려. 절차적 응집도라고 하는 거는 순차적으로 수행될 때, 이 모듈 내부의 기능들이 순차적으로 수행될 때, 모듈 안의 구성 요소들이 순차적으로 수행될 때 절차적 응집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만약에 문제에 순차적으로 수행된다라고 해놓고 순차적 응집도, 통신적 응집도, 절차적 응집도, 시간적 응집도 이렇게 있으면은 헷갈려. 순차적으로 수행되니까 당연히 순차적 응집도겠네 라고 찍을 거라. 근데 아니라는 거지. 순차적으로 수행되는 거는 절차적 응집도가 되는 거고, 순차적 응집도 같은 경우에는 모듈 내부에서 여기 나오는 출력값이 그 다음 활동의 입력값으로 사용되는 거, 요걸 보고 순차적 응집도라고 한다. 헷갈리니까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시간적 응집도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시간대, 비슷한 시간대에 움직이는 것들을 모아놓은 거, 요거를 보고 시간적 응집도라고 그러는 거고, 논리적 응집도 같은 경우에는 논리적으로 쟤네들이 비슷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다가 모아놓은 거, 요걸 보고 논리적 응집도라고 한다. 자, 우연적 응집도 같은 경우에는 아무 상관이 없는 기능들, 그런 것들 여기다 모아놓은 거, 그걸 보고 우연적 응집도라고 한다. 다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도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죠. 자, 이거는 어떻게 기억을 해야 되냐면은 거꾸로. 자, 우리
놀던, 우리 고등학교 때 많이 놀았잖아요. 우리 놀던 시절에, 고등학교 때가 되겠네. 우리 놀던 시절에 먹었던 그 통통한 순대 있잖아. 그거 기가 막히게 맛있었어. 이렇게 외워두시면 된다. 우리 놀던 시절에 먹었던 통통한 순대 있잖아. 그거 어땠다? 기가 막히게 맛있었다. 어우, 닭살.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우리 놀던 시절에 먹었던 통통한 순대 있잖아. 기가 막히게 맛있었어.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20번 보도록 할게요. 자바 언어에서 접근 제한자가 아닌 것은 어떤 변수가 있을 때 이것들이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지, 상속받았을 때 접근할 수 있는지, 같은 패키지에 접근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따라서 private, protected, public, default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public, protected, private 이런 것들이 있는데 패키지라고 하는 건 없어요. 패키지라고 하는 거는 없는 건 아니고 그 같은 클래스들, 비슷한 유형의 클래스들을 모아서 패키지로 만드는 거예요. 그때 패키지를 쓰는 거고 접근 제한자하고 패키지하고는 영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라. 자, 접근 제한자 가끔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에서 나왔던 20문제들을 한번 풀어봤어요. 이것도 한번 놓치고 아까 17번 있잖아요. 그거 하다가 막 헷갈려가지고 몇 번 재촬영을 했네. 자, 어쨌든 그랬어요. 이번에 나오는 것들 응집도라든지 아니면은 결합도라든지 이런 것들 닭살 돋지만 꼭 외워두셔야 되는 거고, 지금 나왔던 내용들이 시험에 거의 그대로 계속 반복 출제가 되니까는 그런 것들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우리 다음 시간에 웃는 얼굴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